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아까 봤던 사회 간접자본 민간 투자 유치 방식 네 가지 있었죠. 자, 그거 한번 다시 중요하니까 리마인드 해봅시다. 자, 처음엔 다 일단 영어 이니셜 B로 시작했죠. 자, B는 뭐의 약자예요? 빌드. 자, 처음에 민간이 다 건설을 한다는 건 똑같죠. 네 가지 방식이. 그래서 다 B로 시작해요. 그거는 뭐 동일하니까. 자, 근데 지어서 건설을 해서 바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은 뭐였어요? B 뒤에 T가 붙는 방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나중에 넘기는 방식은 그 뒤에 바로 T가 붙는 것이 아니고 T가 맨 마지막에 붙었죠. 그래서 B 뭐 T 방식, B 땡 T 방식. 그래서 이렇게 T가 가운데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건설을 해서 정부한테 바로 옮긴다는 점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동일하지만, 자, 정부한테 옮기고 나서 운영권은 내가 갖는, 민간이 갖는 방식은 뭐였어요? BT5 방식이었고, 운영권이 아니라 임대할 수 있는 권리, 임대료를 챙길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는 L 방식이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크게 나눌 수 있었죠. 정부한테 소유권을 바로 넘기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었고, 바로 넘긴 다음에 운영권을 민간이 갖는 건 BT5 방식, 임대권을 민간이 갖는 거는 BTL 방식, 이렇게. 자, 이거는 민간이 건설을 해서 소유권은 나중에 넘기지만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운영권을 갖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었어요? BOT 방식.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나중에 넘기지만 넘기기 전에 임대권을 갖는 방식은 BLT 방식. 자, 이렇게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그냥 브록으로 덧붙여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하라고, 민간이 건설을 해서 소유권도 민간이 갖고 운영권도 민간이 갖는 방식은 BO 방식,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크게 나눠서 5개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 네 가지 방식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됐었어요. B로 시작하는 건 동일. T가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은 넘긴 다음에 민간이 뭔가를 갖는 거는 T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방식. 그 다음에 T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방식은 소유권을 나중에 정부한테 넘기는 방식. 그 다음에 권리는 크게 두 가지였죠. 운영권, 오퍼레이트나 리스, 임대권. 운영권과 임대권에 따라서 두 가지 권리에 따라서 O 방식과 L 방식으로 나뉘어졌었다라는 거죠. 뭐 어렵지 않지. 하나만 더 물어볼까? 저번에 방금 지난 시간에 했던 민간이 타기 6가지 방식, 민간이 타기 6가지 방식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방식이 민간이탁 방식. 가장 이제 넓은 의미의 민간이탁 방식이었고요. 자, 이거는 비용 부담자가 누구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 이름은 뭐 누가 못 기억해? 비용 부담자가 정부라는 게, 비용 부담자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 면허, 또는 다른 말로 프랜차이즈라고 했죠. 프랜차이즈의 비용 부담자는 누구예요? 이거는 정부였지만 시민, 이용자, 서비스의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됐었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과의 차이점은 특정한 구역을 정해놔서 그 구역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면허, 그거 상관없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 민간위탁.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의 차이점은 일부와 전체. 그렇지. 아웃소싱은 과정의 일부만 넘기는 걸 얘기했고, 민간위탁은 생산 과정의 전체를 넘기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 현물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 보조금. 그렇지. 세 번째 나왔던 게 보조금.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현물이나 자금 말고 쿠폰을 제공하는 형식. 바우처. 자,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은 무슨 지찰? 아니 무슨 활동이야. 자주 활동? 자로 시작하는 활동. 자주 활동? 그렇지. 자조 활동. 자, 스스로 예. 돕는다. 스스로 돕는 활동, 자조 활동. 자, 근데 자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죠. 자 시리즈 중에 자원봉사. 자, 이거는 봉사를 하는 입장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자원봉사라고 했죠. 그래서 자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있었는데, 자원봉사 있고 자조활동 있고, 차이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자조활동, 소속이 안 돼 있고 그냥 외부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자원봉사라고 했고,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었고, 이걸 주장한 학자는 서바스의 분류였죠. 서바스의 분류. 자,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사회적 기업 만들려면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연계 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맞아, 그게 포인트예요. 이익을 못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지 않고 이름만 연계 기업이지만 사실은 독립되어 있다. 인적 물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윤의 얼마 이상을 3분의 2 이상을 일자리 창출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5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활동 실태 조사는 5년마다 둘 다 똑같이 5년이죠. 자, 그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게 아까 앞선 시간에 했던 내용들의 핵심이었고요. 그게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앞으로 볼 내용은 그것보다는 이제 덜 중요한 기본 어떤 배경이 되는 개념 정리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나오는 용어만 알면 돼. 비중도 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쭉쭉 읽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교시 때 배웠던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까먹지 마시고. 자, 봅시다. 고객 만족 경영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영어 이니셜로 줄임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그래가지고 CSM이라고 해요. CSM. 그래서 CSM 약자만 기억을 하세요. CSM. 이건 뭐냐? 고객 만족 경영.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그러면은 일반 행정의 체제를 혁신하는데 고객 만족 경영을 한다는 거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에요? 시민이죠, 시민. 그렇지. 경영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건데 그 경영 기법을 정부의 행정을 하는데도 이 기법을 활용하자는 거니까 시민들. 맞아. 내부 민영화. 오.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라도 정확히 기억했으면 좋겠네.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어디야 그게. 그 이상을 바라진 않아요. 하나만 알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또 다른 용어가 있죠. 이거는 주민 만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도에 사는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하자라는 게 이제 RS라고 해요. RS. 주민 만족. Resident Satisfaction 그래가지고 RS 또는 뭐 RS 기법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요거 용어 CSM이랑 RS 이 두 개만 기억을 하세요. 자, 요거 공급 서비스 이렇게 혁신을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일단은 서비스가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가격은 낮아지고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 면에서도 더 신속성을 제공할 수 있고, 빠르고 질 좋고 값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에 보면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다. 다 좋은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용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품질 행정제 그래가지고 TQM의 도입.
요거 있어요. TQM의 도입. 자, TQM은 들어봤죠? TQM. 근데 이것도 이제 TQM을, 공공 서비스의 부분에 이제 들여와서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나와요. 조직론 할 때도 나오고요. 조직론 할 때 나오고, 예산할 때도 나오고. 자,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주민 만족을 위해서 TQM을 도입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거기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예요. 총체적, 토탈, 총체적인 거. 그래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거, 수요 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만족을 했는지 못했는지까지 확인까지 총체적으로 하는 토탈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토탈, 총체적. 다음에 퀄리티, 품질. 자,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기대에 부응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그거를 넘어야 돼. 초과하는 수준까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를 목표로 한다. 초과하는 거. 과하게 막 고객 감동 목표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눈물이 날 때까지만. 자,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자,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그걸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거죠. 무결점주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다.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TQM. 자, 용어도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ISO 9000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국제기구예요, 국제기구. 국제표준화기구를 ISO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품질 경영을 할 때 이 상품의 품질을, 이 기준에 맞도록, 심사를 받고 여기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1번에 보시면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 유효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번 인증받고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길어야 1년 단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심사를 받아야 돼. 품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 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ISO 900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국제기구고,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두시고, 먼저. 자, 그 다음에 정부 부분에는 ISO에서 9001이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TQM은 사실 고객의 기대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과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야? 라는 기준이 모호해.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주는 게 바로 이 ISO 9000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이런 용어들을, 표현들을 좀 받으세요. TQM은 객관적 기준과 정형화된 틀이 없대. 없기 때문에 이 정형화된 매뉴얼이랑 절차를 잡아주는 게 ISO 9000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자, 이런 TQM이나 ISO 9000 같은 거는 언제 이후에 좀 더 중요성이 대두된 개념이겠어요? 정부의 행정의 경영화를 중요시하는 우리 재정치화는 그거는 가로 안에 있는 개념이었고 그 원래 제목은 뭐예요? 재정치화는 늘 거버놨어. 탈정치화는 그렇지. 탈정치화 또는 신공공관리론 때부터 행정을 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시됐잖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신공공관리론 때부터 중요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단 하나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정부가 고압적이고 행정국가였잖아.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펼쳤다가 신공공관리론이 되면서 경영처럼 한자, 그래서 수요자 중심적, 수요자 만족을 중시하는 그런 행정으로 바뀌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59페이지에 이것도 용어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원스톱 행정. 한 번에 하자. 이거.
굳이 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나눠놓지 말고 한 번에 가자. 원스톱, 논스톱. 요거는 시간 구애받지 말고 24시간 하자. 요거. 되게 다르죠? 원스톱 한 번에 가자. 논스톱 시간 구애받지 말고 가자. 요거 두 개 기억해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책임 경영에 강화를 해가지고, 책임 경영 개념이 있었잖아요. 책임 경영. 자, 그래서 책임 경영을 하는 기관을 책임 운영 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책임 운영 기관. 자,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정부 기능을 기획 기능이랑 집행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기획 기능이랑 집행 기능. 기획 기능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 행정. 자, 그 다음에 집행 기능은 뭐냐면은 정부가 꼭 안 해도 되고, 정부가 해도 그냥 시장 기법을 동원해서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안 할 거면 그냥 민간한테 넘겨서 해도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아예 넘긴 걸 뭐라 그랬어요? 민영화. 그래서 정부 책임 이렇게 되어 있죠. 정부가 꼭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정부가 꼭 안 해도 돼. No. 그러면은 No. 그러면은 민영화 넘기는 거고요. 넘기는 거. 정부가 꼭 해야 돼. Yes. 그러면은 어떻게 해? 자, 민간인한테 넘기고 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하는 거.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운영하면서 시장 가격처럼 운영하는 거. 책임 경영.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꼭 해야 돼? No. 그러면은 민영화. 아예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관여를 해야 돼? 그래서 정부가 책임만 져. 그러면은 민간 위탁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서 시장 기법을 도입해. 이거는 책임 경영이고.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기획 그래가지고 일반 행정이고. 그래서 우리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4가지 배웠던 게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반 행위래. 미안. 일반 행정이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가지 방식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지금 볼 부분이 책임 경영, 요거죠. 책임 경영. 책임 경영은 뭐 어렵지 않아요. 생산은 누가 하는데? 책임 경영할 때 생산자는 누군데? 정부가 생산을 하는데 다만 시장의 기법만 도입해서 하는 거. 그거를 책임 경영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내부 경영화, 외부 경영화. 내부 경영화죠. 내부 경영화. 자, 그래서 정부 안에 이런 책임 운영 기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책임 운영 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 운영 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만 시장의 기법을 도입해서 내부 시장화 이 목적을 도모하는 게 책임 운영 기관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근데 책임 운영 기관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한 의미의 자율성은 줘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이렇게 자율성을 주고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많이 주고 다만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잘 나왔던 잘 나오지 않았던 간에 성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책임 운영 기관에서 지도록 자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의 기관을 책임 운영 기관 책임을 지고 운영하겠다. 그래서 책임 운영 기관이에요. 뭐에 대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하겠다라는 기관. 성과에 대한 책임은 지되 다만 집행에 대한 자율성, 재량권은 주고. 자, 이거.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것들만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내부 시장화 기법 중에 하나고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 그게 책임 경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의 기관, 책임 운영 기관에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성과에 대한 책임이니까 거기 있죠. 인센티브를 주거나 벌칙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성과 중심의 부서.
그거를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 시장화 기법을 반영한 거고 당연한 얘기죠. 자, 이것도 개념만 아시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이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런 데죠.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는 주로 이제 우리 전통문화 같은 것들을 위주로 공연을 많이 하죠. 그래서 판소리 공연 같은 것들도 하고 국악 공연도 하고 국악이 판소리죠. 근데 어쨌든 자, 그런 것들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지만 그 문화재 보존의 차원에서 수익성은 많이 나지 않지만 정부가 이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수익까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책임을 져서 운영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조직론 할 때. 자, 그 다음에 시민헌장, 시민서비스헌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이것도 용어를 기억하세요. 시민헌장. 자, 이건 뭐냐면은 시민헌장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이 시민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문서의 형식으로 뭐 행정 시민헌장, 행정 서비스 헌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각 부서에 붙여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공공기관을 방문하게 되실 일 있으면은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헌장이라는 게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뭐 동작구청 그래도 동작구청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게 거기 뒤에 큰 부서마다 다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을 친절하게 봉사하겠으며 뭐 최대한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뭐 최대한 신속하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시민 헌장 내지는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행정기관이 자신들이 제공할 서비스의 수준에 대해서 선서한 것, 선언한 것, 그거를 행정 서비스 헌장 내지 시민 헌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있냐면은 거기 뒤에 보세요. 이게 원래는 시민헌장 제도라는 게 처음에 도입된 게 영국에서였어요. 영국에서. 자, 영국에서 메이저 행정부 때 제일 처음 도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이었어요. 91년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도입됐냐면은 98년도. 98년도면 누구 정부 때? 이렇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갔던 그 초창기죠. 그때 행정서비스헌장 재정 지침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여기 실제 시험에서 정부 이름을 바꿔서 나온 적도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실시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그냥 지역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정부 이름을 기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98년 김대중 행정부 때 행정서비스헌장 지침을 마련하였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2번에 순수 공공재 분야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함하여 라고 되어 있죠? 포함하여 라는 부분을 잘 보세요. 자, 포함하여 대부분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공기업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옆에 바로 기출 OX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나라는 경찰 등 일부 질서유지 기관의 서비스는 순수 공공재이므로 경찰은 치안은 공공재잖아요. 공공재이므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아니죠. 포함해야 한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X.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 아니고 김대중 정부 때 98년 그 다음에 순수 공공재 분야를 포함하여 두 개가 포인트.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필기하길래 바카스 하나 할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서비스 원장의 7대 원칙 있죠? 그거 한번 슥 빠르게 스캔하시고 3번을 좀 주의해서 보세요. 3번.
자,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 그러니까 웬만큼 할 수 있는 뭐 적정한 수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 그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서비스 현장에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해주세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제공할 거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선언인데, 선언에 불과한 건데. 하지만 우리 7대 원칙에는 무조건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영국의 뭐 의무 경쟁 입찰 제도인데, 자, 이것도 그냥 용어만. 자, 지문 하나로 이렇게 뭐 간혹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의무 경쟁 입찰 제도는 CCT라고도 해요, CCT. 자, 이거 뭐냐면은, 경쟁 입찰을 할 때, 최저 가격으로, 최저가, 그게 포인트예요. 최저 가격으로 경쟁 입찰을 하는 거를 의무 경쟁 입찰 제도 CCT라고 하고요. 그냥 가격을 최대한 낮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최고 가치로의 전환, 이거는 가치를 최대한으로 최고 품질 추구. 자,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CCT는 최저가를 추구하는 방식인 거고요. 밑에는 최고의 가치, 품질을 추구하는 방식인 거고, 이렇게 두 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알아두면 좋은 정도? 이거니까 CCT랑 베스트 밸류, 최고 가치 제도,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옆에 61페이지에 공동생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공무원이랑 공공이랑 민간에서 같이 협동해서 생산하는 거, 그거를 공동생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다른 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정부 팽창을 억제하고, 정부가 너무 커지지 않게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이나 효율성도 활용하고,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정부 팽창을 억제하는 거니까 이것도 언제 이후부터? 신공공관리론 이후부터 발달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보면 밑에 발달 배경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어. 2번에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서비스의 민간 부분 이양이 활발해지면서 이 제도가 공동생산이라는 개념이 더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민간이 여기서 참여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맨 밑에 칸 이거만 한번 보세요. 민간의 어떤 참여가 전제되어야 된다?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동생산이라는 개념이 가능해진다. 라는 거 넘어가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급은 넘어서서 B급 정도의 내용이에요. B급 정도의 내용인데 이것도 어렵진 않으니까 쭉쭉쭉 넘어가면서 읽어봅시다. 자, 공공서비스를 때 측정을 할 때 5가지 지표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투입. 자, 어떤 내용들이 투입이 되는가라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표를 보시는 게 더 편해요. 자, 만약에 이게 경찰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에서. 자, 투입은 뭐가 되겠어요? 이 공공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자원이 투입되는 거? 경찰이 몇 명 투입됐나? 그런 걸 보겠죠. 차는 몇 대 투입됐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이에요, 투입.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업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 경찰관과 이 차량을 동원해서 사건을 몇 개 맡았나? 그게 업무. 어렵지 않죠? 산출. 그래서 너네들이 사건을 맡아서 결국 몇 명 범인 체포했어. 이게 산출이에요. 산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범죄율이 얼마나 감소했어. 그게 결과예요. 결과. 그 다음에 영향은 그래서 범죄율이 감소해서 체포를 해서 범죄율이 감소해서 그 지역의 안정성이 얼마나 더 좋아졌어. 이게 영향. 자, 그래서 다 쉬워요. 다 개념적으로 너무 쉬운데 결과랑 영향 있죠. 이거 두 개 어떻게 구분해? 자, 결과는 범인을 체포해서 범죄율이 떨어진 거를 결과라 그런데요. 영향은 범죄율이 떨어져서 지역사회의 안정성이 좋아진 거.
영양이 좀 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딱 계량화될 수 있는 거는 결과고요. 영양은 그것보다 더 넓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궁극적인 효과, 그거를 영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위에 4번 결과 부분을 보시면은 직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직접적인 변화, 그리고 키워드 기억해 두시면 되고, 반면에 영향은 뭐냐면은 궁극적인 효과, 궁극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요. 자, 그거는 좀 더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크게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영향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두 개만 혼동하지 않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지문으로 나오면은 범죄율 감소 나오면은 그건 영향 아니고 결과고, 지역사회의 안정성 그러면은 그건 더 궁극적인 거니까 영향이고,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 자, 그래서 구체적 성과 평가로의 전환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자율성을 주고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성과가 어떤 결과를 냈느냐. 아까 그 책임 운영 기관에서처럼 자율성을 줄 테니까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그거를 이제 보자. 이거죠. 그래서 결과지향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64페이지에 쭉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옛날에는 성과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서비스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법을 잘 지키나, 요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 요 과정만 잘 지키면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결과지향적, 결과지향적.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성과를 냈느냐, 이런 것들. 반면에 절차는 자율성을 더 주는 거잖아요. 자율성을 더 주어서 스스로 재량권을 더 늘려나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의 성과관리의 방법이에요. 자, 옛날에는 과정을 통제하고 절차를 통제했다면 지금은 결과, 성과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됐죠? 예를 들어 보면은 하늘 씨가 계획을 세우잖아. 하루에 내가 10시간씩 공부를 하겠어. 자, 근데 만약에 이 계획을 이렇게 10시간씩 계획을 세웠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됐다! 라고 시간의 측정을 맞춰서 하는 씨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는 과정지향적인 평가예요? 결과지향적인 평가예요? 과정이죠. 그렇지. 과정이에요, 과정.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하는 목적, 결과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 10시간을 앉아있건 15시간을 앉아있건 그거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씨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거는 과정지향적인 성과 관리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결과지향적인 성과 관리는 재량권을 주는 거죠. 나 오늘 그냥 2시간만 할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2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15시간을 하든 상관없어. 단 뭐만 있으면 합격이라는 성과 내지 결과만 있으면은 나머지 과정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공부를 해도 된다는 거죠. 성과에 대해서만 성과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요즘에 말하는 성과 관리예요. 성과 관리. 예전에는 과정 관리, 과정 중심의 성과 관리였고요. 요즘에는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렵진 않죠. 자, 성과 관리의 유용성은 쉬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성과 관리의 한계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1, 2, 3번이 좀 중요하니까 잘 읽어보세요. 자, 1번은 뭐냐면은, 자, 공공기관의 성과라는 거는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게 경영이랑 다르게 성과의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게 이제 행정에 있어서의 성과 관리의 한계점인 거고요. 한계점.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목표만 달성하면 돼. 성과만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도 성과를 일부러 낮춰서 그러니까 이만큼만 달성하면 되도록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자, 이거 여기 도달했어. 그러면은 목표가 달성된 거잖아.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목표를 낮추는 거야, 목표를. 자, 이게 합리적인 이제 공공 서비스의 적정 목표라면은 그거보다 훨씬 낮춰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되기 쉽도록 만드는 거. 성과 목표를 낮추어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뭐 이런 건 당연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성과의 측정이 어렵죠? 업무라는 것은.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목표의 대치가 발생된다. 이거는 뭐예요? 목표의 대치라는 거는 수단과 결과, 목표가 뒤바뀌는 현상. 지금 눈치 보면서 대답했지. 수단과 결과가 뒤바뀌는 현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앞서서 뭐 경찰 부서와 관련된 내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결과라는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게 경찰의 목적이잖아. 자, 근데 수단은 사건을 몇 개 맞느냐, 체포를 몇 명을 했느냐, 뭐 이런 게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몇 명을 더 체포했느냐, 몇 건의 사건을 처리했느냐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쓰잘데기 없는 사건들을 괜히 양만 많게 늘려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목표의 대치. 목표 대치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목표 대치, 이렇게. 옆에, OS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13지방 7급 그래가지고, 성과 관리는 목표 유인 기제를 연결하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처음부터 매우 높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낮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달성되기 쉽도록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시고, 전혀 어렵지 않지 않아요? 이 정도는 뭐, 자, 그래서 근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용어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용어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라몬의 분류 그래가지고 행정활동 수단을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행정활동 수단이 있는데 위에 있는 표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행정활동의 다양한 수단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시험에 나오는 거 뭐냐면은 요거 1번에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수단의 효과예요. 자, 요거 표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표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직접성은 뭐냐면은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느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민간이나 제3자를 통해서 하느냐. 그게 직접성이 개념이에요. 직접성의 개념. 자, 근데 직접성이 높은 거 있고 중간 게 있고 낮은 게 있죠. 그래서 이것만 하나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자, 제일 높은 게 뭐냐면은 보험은 뭐냐면은 우리 공공보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보험, 사대보험, 건강보험이나 뭐 고용보험 같은 거 있죠. 민간보험 말고, 삼성생명에서 하는 거 말고 정부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 정부에서 직접 해주는 거, 직접자가 들어가면은 높은 거예요. 직접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경제 주체한테 제한을 가하는 거 있죠. 그거 경제적 규제, 이것도 직접 하는 거, 직접 정보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 공기업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거, 직접 정부가 소비하고 쓰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직접 하는 거고요. 중간 거는 뭐냐면은 경제적 규제보다는 약간 개입 정도가 낮은 거죠. 사회적 규제. 그거는 중간 거고요. 중간 거. 자, 그 다음에 못했을 때
벌금 내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하게끔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 이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하라고 계약을 해서 간접적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접성의 정도가 중간인 거예요, 중간. 자, 중간인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가장 낮은 것,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정부가 직접 하면은 거기 옆에 표 중에서 형평성은 정부가 직접 할수록 높을까요, 낮을까요? 목적. 왜? 정부도 공익을 실현해야 아, 그렇지. 정부가 직접 하면 할수록 형평성은 높아요. 돼. 자, 그러면 정부가 직접 하면 할수록 효율성은? 떨어져요. 그렇지. 효율성이 높아지려면은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이 하도록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이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정부가 하면 뭐가 높아져요? 형평성이 높아지고. 자, 형평성이 높으려면은 직접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요. 아, 그렇지. 높아야 되지. 자, 효율성이 높으려면 직접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지. 시장한테 하도록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관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효과성이랑, 형평성, 효율성. 그게 직접성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옆에 65페이지는 쭉 같이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B급 C급 논점이었으니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됐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요. 행정과 환경.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이 부분은 완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시원하네. 카페인 중독? 담배는 담배 안 피고 술은 뭐 마실 일이 없어요. 카페인만 흡입하는구나. 시원하네. 자,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죠? 자, 이제부터 배울 부분은 우리 행정과 환경 분야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여기 뭐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죠. 배경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원을 배분하는 두 주체는 시장이랑 정부가 있다. 시장은 뭐를 통해서? 가격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가격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공급이 늘거나 줄기도 하는. 그래서 변수, 주체, 시장에서의 어떤 자원 배분의 원칙은 가격을 매개로 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밑에 정부는 첫 번째 줄에 권력을 바탕으로 한 인위적 배분 이렇게 되어 있죠. 권력을 바탕으로 인위적 또는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게 정부의 자원 배분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메커니즘이 다르죠. 시장은 가격을 매개로 하는 거고 정부는 권력을 매개로 하는 거고 두 개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정부는 그러면은 자원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게 거기 두 번째 2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거를 공적 공급이라고 해요. 공적 공급. 자, 정부는 권력을 바탕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직접 공급하는 공적 공급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정부는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배분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자, 근데 그 방식이 첫 번째는 이제 공적 공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어떤 걸 통해서 보조금 같은 금전적 수단을 동원해서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는 거, 그거를 공적 유도라고 해요. 공적 유도. 직접 공급을 하는 거는 공적 공급.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공적 유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될 때, 그때는 아예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규제하는 거. 그거를 정부 규제. 그래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적 공급, 아니면은 공적 유도, 아니면은 공적 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시장 실패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는 활동.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시장 실패와 정부의 대응이에요. 자, 근데 시장 실패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언제적이었어요? 그렇지. 경제대공황. 그게 1930년에 있었던 경제대공황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 더 이상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된 게 이제 행정국가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거는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배경으로 발생된 개념이었고요. 자, 이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생기면서 점차 행정의 범위가 넓어지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초래됐다라는 거를 배경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실패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죠. 경기 침체.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무슨 플레이션? 그치? 스태그플레이션은 뭐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와 실업률. 그치.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 자, 이거는 언제적에 있었던 개념이에요? 오일쇼크. 1970년대 오일쇼크. 70년대 오일쇼크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기법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신공공 관리론. 70년대 이후부터는 무조건 신공공 관리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는 무슨 실패예요? 정부 실패잖아, 정부 실패. 그래서 신공공 관리론이라는 게 도입돼서 무슨 정치화? 탈정치화. 그렇지. 탈정치화. 탈정치화는 정치를 하자는 거 말자는 거. 말자는 거. 벗어나자. 정치에서 벗어나자. 왜? 정부한테 맡겨놨더니 실패하더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는데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시장한테 맡기자. 행정의 경영화. 그게 신공공 관리론이었잖아요. 탈정치화.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자, 그래서 이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부 실패라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신공공 관리론이었고요.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 시장 실패와 행정 국가화의 개념이었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한 4-5번 반복했잖아. 10번은 해야 확실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알았어. 네, 10번 한다. 10번 할게요. 어쨌든. 자, 시장 실패라는 개념, 1930년대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었다라는 거,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때문에 등장한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뭐냐면은,
시장에 맡겨놨더니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효율성도 형평성도 이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실패했을 때 그거를 시장 실패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은 어떤 게 있느냐 봤더니 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했더니 시장이 왜 실패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총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개념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념을 나눠서 표 안에 있는 내용들 있죠. 자, 첫 번째는 시장에는 시장이 대처하지 못하는 재화의 종류 중에 우리 배웠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뭐가 있었어요? 공공재가 있었죠. 자, 그래서 공공재라는 재화가 존재하는데 얘는 시장에서 이 공공재라는 재화를 제공하기에는 시장 기능에 한계가 있더라. 라는 게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첫 번째 내용으로. 자, 그래서 공공재라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라는 재화가 있는데 얘는 시장에 맡겨놨더니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너무 적게 공급되거나 과다 공급되거나 과소 공급되거나 또는 그냥 돈 안 내고 서비스만 이용하려고 하는 무임승차라는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래서 시장에 맡겨놔서는 적정 수준의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공공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시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야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공을 해야 되는 서비스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시장 실패의 첫 번째는 공공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시장의 어떤 주체들은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외부 효과의 반대말로, 뭐게요? 내부 효과라 그래, 내부 효과. 그러니까, 내부 효과는,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시장이 잘 돌아가서, 그냥 가격을 알아서 설정해서 그 가격을 내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를 내부 효과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반대는 뭐겠어요? 외부 효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인 이 외부 효과는 이게 이 시장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가격에 따른 적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가격 지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의외의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를 외부 효과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외부 효과라는 거는 내부 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되는 어떤 행위, 제대로 거래가 되는 행위를 내부 효과라고 한다면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부 효과는 정당한 대가가 개념 있죠. 지불되지 않고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적당한 가격에 따른 정당한 어떤 시장 수요와 공급이 딱 결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나오거나 과소하게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발생되는 거를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너무 적게 나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외부 경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거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외부 효과의 종류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너무 과소하게 산출이 되는 것을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거는 외부 불경제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외부 경제는 우리 전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그거를 외부 경제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우리 전체 사회에 해로운 악영향을 주는 거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공해, 환경오염.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기다려봐.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전체 어떤 시민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로운 거예요? 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지.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자,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만약에 한혜 씨가 공장주예요. 공장장이야. 아니면 사업주야, 사업주. 그러면은 이 공장장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해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게 자기한테는 이로운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자, 자, 생각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 폐수 정화 시설을 갖추는 데는 돈이 만약에 100억이 든다고 생각해봐. 근데 100억 폐수 정화 시설을 100억을 들여서 갖추지 않고 그냥 몰래 강으로 흘려내보내면 100억이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나한테는 100억만큼의 이익이 발생돼요. 그러면은 공장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이익이요, 손해예요. 100억을 내는 게 손해. 그렇지. 그러니까 폐수를 그냥 강으로 흘려보내는 게 몰래 이득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외부 불경제라는 거를 발생시키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전체로 보면은 새로운 거지만 합리적인 경제 주체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부 불경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각자가 다 자기 이로운 대로만 생각해서 사회 전체를 보면은 불리한 거지만 외부 불경제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점차 더 많이 자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외부 불경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과다 생산이 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외부 불경제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부 불경제라는 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다 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그럼 적정 가격에 의해서 시장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생겨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 내지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외부 불경제가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과다 생산을 못하도록 압박을 해서 규제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외부 불경제가 계속 늘어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을 거잖아. 자, 그래서 이때에는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합리적이냐 하면은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다 생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라는 방식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대응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외부 경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로운 거예요.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로운 거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지불되는 비용이 내가 얻는 편익보다 더 큰 거야. 흔히 이런 일을 간혹 드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을 내가 설치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 들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몇백만 원. 몇백만 원? 한 300? 네. 300이라고 합시다, 300. 300만 원이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은 내가 이제 이 가로등 때문에 밤에, 무서워하지 않고 집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가로등을 건설하면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옆에 있는 다른 집에 사는 이웃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이로운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외부 경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외부 경제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합리적 경제 주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 경제 주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집 주인인 A씨는 내가 300만 원을 투자해서 가로등을 세워놓으면은 내가 왔다 갔다 해서 누리는 혜택은 비용으로, 편익으로 따져봤더니 한 2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웃들의 혜택은 이 집도 200, 이 집도 200.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얼마예요? 600만큼의 사회 전체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A씨의 입장에서 만약에 하는 씨가 A씨라면 가로등을 설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설치를 안 하려고 하겠어요? 설치하고 운영권. 아이고, 그죠? BTO야, BTO. 설치하고 운영권을 받아. 자, 이거는 이제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고요. 이건 민간과 민간과의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20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봐. 300만 원을 투자해도. 그러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야?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아니야. 착한 사람이 아니야. 선량한 사람이 아니야.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서 자기 이익을 이제 최대한의 가치로 삼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관점에서는 가로등을 설치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회 전체 효용이 600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오는 효용은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외부 경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지. 다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나 이런 쪽으로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외부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나한테는 별로 안 좋은 외부 경제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촉진. 지원금. 유도. 그렇지. 규제 말고 이때는 공적 유도를 통해서 만약에 이 사안을 하면 어떤 걸 해줄 수가 있어요? A한테 지원금을 최소 100만 원은 넘게. 최소 100만 원은 넘게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야 300만 원 내가 들어가는 비용만큼의 편익을 A씨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로등 설치를 계속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지원금을 통해서 유도를 해야만 외부 경제가 적게 생산되는 외부 경제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해야 되냐면은 보조금을 통해서 공적인 유도를 통해서 더 많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두 개의 접근이 필요해요. 외부 불경제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산되는 과다 생산의 효과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정부는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 외부 경제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점점 덜 생산하는 과소 생산의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원금을 통해서 공적으로 유도하는 형태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외부 효과 있죠, 개념. 그 67페이지 밑에 표에. 자, 외부 경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 근데 많이 생산이 안 되는 과소 공급되는 형태.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적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외부 불경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얘는 오히려 그렇지. 과다 공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적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어렵지 않죠? 이 정도로 딱 이해하시면 돼요. 좋은 효과, 외부 경제, 과소 공급, 외부 경제, 나쁜 효과, 외부 불경, 과다 공급, 외부 불경, 규제가 필요한 것, 외부 불경, 유도가 필요한 것, 외부 경제. 외부 경제, 이렇게만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독점 있어요, 독점. 자, 독점. 우리 앞서서 봤던 재화의 종류 중에서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자연 독점이 발생되는 재화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가만히 내고 잘 알았어. 아직 3번밖에 안 물어봤으니까 예. 아직 7번의 기회가 남았어. 가만히 우리에게는 내려갔을 때 7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공공재, 자, 다시 생각해봐. 요금제, 규모의 경제, 요금제. 예. 그렇죠. 요금제라는 거는 함부로 아무나 요금제를 생산해낼 수가 없죠. 뭐가 있는 경제 주체만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맞아요.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제 주체만 요금제라는 것을 생산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나 개나 소나 이 진입장벽을 못 들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규모의 경제를 더 많이 갖춘 특정 경제 주체에서 얘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연 독점의 문제예요. 자연 독점의 문제. 그래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경제 주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가장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춘 경제 주체가 요금제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독점을 내가 이거는 가격. 그렇지.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는 뭐가 되냐면은 가격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가격 설정자.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얼마를 받던 내 마음인 거야. 얼마를 받고 팔던. 너무 좋죠. 자, 그래서 독점자가 되면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득인 거죠. 하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안 되죠. 왜냐면은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격 설정자가 돼서 독점하는 것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장에 그냥 내버려두고 맡겨놓으면은 반드시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실패의 원인.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독점 현상이 발생되면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할 수 있죠. 규제를 하거나, 나쁜 거니까 어쨌든, 규제를 하거나, 또는 요금제를 민간한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그렇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정부의 대응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공급, 유도, 규제.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자, 근데 어쨌든 이 독점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면은 규제를 하거나 직접 공급하거나 이 두 가지 종류의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로 하고 있죠. 뭐 전기나 가스 같은 요금제는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접 공기업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죠.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 독점 말고요, 불안정 경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불안정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명의 공급자가 아예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자연 독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단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경제 주체만 공급자가 되는 형태. 그거는 완전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완전 경쟁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경쟁자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완전 경쟁 시장인데 그게 보장이 안 되고 소수의 기업자들만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형태. 그거는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독점이라고 하고요. 한 사람은 아니지만 몇 명밖에는 공급자가 될 수 없는 형태. 그거를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과점 이렇게도 얘기해요. 과점.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래요? 독과점 그렇게. 그래서 독점도 안 좋지만 시장에서는 요 과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점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거 다 이해되셨죠? 정말? 자 외부 효과 중에서 규제가 필요한 건 뭐예요? 불경제. 규제가 필요한 건 불경제. 과소 공급되는 건. 유인이 필요한 건. 유도가 필요한 건. 경제. 외부 경제. 자,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불완전 경제는, 그렇지. 대표적인 거죠. 다른 말로는 독점 아니고 과점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 그렇지. 통신사 맞아요. 통신사 업체는 몇 개예요? 3개밖에 없죠. 그래서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같이 이 휴대폰 시장을 지분을 나눠 갖고 있죠. 나눠 먹고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맞아요. 탐험을 할 수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시장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요? S, 그 다음에 K, L이라고 하면은, 자, 뭐, 40, 30, 30을 나눠서 먹고 있다고 하죠. 실제 뭐, 수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도록 판을 너무 많죠. 40, 30, 30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A사에서 매출을 내가 신장을 시키겠다. 20%를 신장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 뭐예요? 너 사업하면 안 되겠다. 그치. 봐봐. 나 혼자 만약에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가격을 낮추면? 아니야. 나 혼자 가격을 높여.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매출을 올리겠다고, 나 혼자 가격을 높이면은, 그냥 소비자들이 S거를 안 사겠죠. 그래서 K사나 L사로 옮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가격을 올렸다가는 그냥 나 혼자 망해.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K사와 L사와 같이 몰래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어차피 요즘 우리 세 개밖에 없으니까, 회사가, 우리끼리 그냥 짜고 가격을 20%만 올리자. 라고 하면, 각자 윈윈윈인 거잖아요. 모든 회사에서 다 매출을 20%씩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셋이 짜고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는 거. 그러면은 시장 지분율은 어떻게 돼요? 변동이 없죠. 그냥 가격 올리니까 매출만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과점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에는 반드시 뭐가 담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렇겠지.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난 좀 다르겠지만, 하늘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반드시 담합이라는 것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의 원인이 된다?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재까지 4개 공부했죠. 처음에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첫 번째는 그렇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공공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슨? 두 번째
그렇지. 외부 경제. 그 중에서 이제 외부 경제 안에서 또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세 번째로 뭐가 있기 때문에? 독점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체가 독점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안정 경쟁, 과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담합이라는 걸 해서 담합을 하게 되면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독점처럼 뭐예요? 스스로 얘네들이 가격 결정자, 가격 설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주체만 세 개로 나뉘어졌을 뿐이지 이들이 단합하면 결국 뭐와 동일한 거예요? 독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불안정 시장은 결국 독점이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담합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체들이 가격 결정자가 되면, 설정자가 되면은 시장 실패가 그래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불안정 경쟁에서는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그렇지. 나쁜 거잖아. 그래서 담합하지 못하도록 담합 규제를 하면 돼요. 정부가 나서서 세 번째 정부 규제 수단으로 해서 이 담합을 방지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안정 경쟁일 때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여기 옆에 있죠. 공적 규제를 통해서 담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불완전 정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자, 시장에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 누구예요? 생산자. 그렇지.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 생산자가 반드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그 생산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소비자가 돈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인. 생산자는 주인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머슴이 뭐니? 좀 유식한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리인.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대리인과 주인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머슴? 자, 그래서 생산자를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소비자를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사이에서는 정보가 동일하지 않게 이거를 또 어떻게 하냐면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 대등하지 않게 존재한다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 이렇게 하는 시장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보가 더 많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위해서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보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내가 생산자의 입장이야. 정보를 굳이 주인한테 안 알려주고 내가 다 정보를 독점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더 심화시키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게 더 이득인 거죠. 한우를 파는 집인데 사실은 한우가 아니야. 미국산이야. 근데 한우라고 속여 파는 거예요. 근데도 이 가격 주인은 소비자는 뭐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한우인가 보다 이러면서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안 알려주고 나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자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반드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자가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게 되고 비대칭적으로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인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윤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주인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선택을 못 하는 거죠. 네.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역선택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정보가 딱 다 알고 공개되어 있으면은 딱 정확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역선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역선택. 자, 그러면 역선택이라는 거는 누가 역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소비자. 다른 말로는 주인이 하는 거죠, 주인이. 자, 주인이 하는 선택을 역선택이라고 하고요. 역선택은 그러면은 계약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역선택이에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역선택이에요. 계약을 할 때 하는 거겠죠?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잘못하는 게 역선택이니까. 계약 시 발생되는 잘못된 선택, 그 문제를 이제 역선택이라고 한다는 거죠. 역선택의 개념. 주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하고요. 이건 언제 발생되는 현상? 계약을 할 때 발생되는 현상.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거기 뒤에 도덕적 해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모럴 해저드. 자, 모럴 해저드는 자, 언제 발생되는 거냐 하면은 이거예요. 주인이 대리인을 선택은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선택하고 나서부터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이득을 더 취득하는 데 노력하는 거. 그거를 도덕적 K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 대리. 자, 주인 나왔잖아. 주인의 반대 찾아야지.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 이거는 계약 시에 하는 거예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약하고. 하는 씨가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생각해봐. 가장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하는 씨가 변호사를 선택을 하는데, 자, 정보가 없어서 A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 중에서 사실은 그냥 허우대만 멀쩡하고 말빨만 좋은 사기꾼 같은 A 변호사를 선택했어. 그거는 뭐예요, 둘 중에? 정보가 없어서 어떤 변호사가 나한테 더 유용한지를 판단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선택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스카이가, 하늘씨가 하는 거고, 계약 시에 하는 잘못된 선택,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까지, 자,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말고, 그러면은, 처음에 A 변호사를 선택을 한 것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 변호사가 선택을 해서 수임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씨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거야. 그거는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그때부터 도덕적 K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인 A 변호사가 하는 거고, 이거는 시점이, 이 도덕적 K가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 그렇지.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점이 계약 후예요, 후. 자, 그래서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주인이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를 역선택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계약할 때, 계약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미 선택을 했는데 그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자기네 사적인 이익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형태, 그거를 도덕적 K라고 하고, 그거는 누가 하는 거? 대리인이 하는 거고, 시점은 언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두 개로 뭐? 역선택. 주인이 하는 거. 역선택. 계약 시에 하는 거. 역선택. 그 다음에 대리인이 하는 거. 그럼 시점이 언제예요? 계약 후에 하는 거. 그렇지.
자, 거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규제가 제일 쉽죠. 규제를 하면 되고, 아니면은, 그 좋은 말로 당근을 줘도 되잖아. 같이 정보를 공개하는 걸로 하자. 정보 공개하면 내가 보조금 줄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공개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규제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라는 거. 정부의 대응은 이때는 규제나 유도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분배 불평등. 이거는 시장이 당연히 본질적으로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죠. 분배 불평등이라는 거는 뭐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뭐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 아니, 그걸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써왔던 표현대로. 형평성? 그렇지, 형평성. 형평성이 절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형평성이 절해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었어요. 자, 시장 실패의 문제점 6개.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뭐가 존재? 그 다음에 무슨 경제?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 그 다음에 경제 주체가 독점. 한 명 독점, 여러 명 과정, 불안정 경쟁. 그 다음에 또 시장 실패 원인으로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저해되는 맨 마지막, 방금 얘기했다.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유형들이라는 거죠. 거기 밑에 보시면은 시장 실패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내용이 있죠. 공공재가 존재.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공급을 못하니까 누가 공급? 정부가 직접 공급, 공적 공급.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발생됐는데 그때는 좋은 거는 어떻게 더 하도록 유도. 그래서 어떻게 공적 유도, 보조금을 주는 거. 나쁜 거, 외부 불경제는 못하도록 규제. 규제. 그래서 거기 유도랑 규제랑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거는 좋은 거, 외부 경제는 유도. 나쁜 거, 외부 불경제는 규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연 독점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독점이니까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기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공급하는 거지. 직접 공급.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되어 있죠. 아니면은 그 말대로 규제를 해도 돼. 독점 규제를 하면 돼. 그래서 공급을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두 개의 대응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안정 경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정 경제는 아까 다만 못하게 규제. 그래서 규제를 하면 되고요. 3번.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유도하거나 규제. 유도하거나 규제. 그래서 2번, 3번 방법으로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한계가 없구만. 지금 다 끝났어.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플러스 해가지고 피구의 외부성 이론 있죠. 자, 아까 이거는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 자, 피구는 그러면은 외부 효과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피구는 세금 내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예요. 세금. 제일 편한 방법이죠. 세금 내도록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세금을 피구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뭐라 그랬냐면은 피구세라고 해요. 피구세. 그래서 이거는 학자 이름이랑 세금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피구세고요. 피구세. 외부 불경제 할 때? 외부 불경제 때 피구세를 외부 불경제 할 때 피구세를 내라고. 자,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의 경우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세금을 내라 그만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아까 공장장 입장에서는 세금을 만약에 105억을 내라 그래. 근데 공해 배수 시설, 처리 시설을 하는 데는 100억이 들어. 그러면은 그냥 100억으로 시설 갖추고 말지, 괜히 잘못 걸려서 나중에 105억 세금으로 때려 맞느니 105억 시설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외부 불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제. 규제를 통해서 작아지는 거죠. 외부 불경제를 줄어들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좀만 참어. 피구세. 다른 말로는 외부 경제의 내부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외부 경제 또는 외부, 얘는 불경제니까 외부 효과라고 합시다. 외부 효과의 내부화. 자, 아까 내부 효과는 뭐였어요? 내부 효과는 외부 효과의 반대말이었고,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이 되는 거를 내부 효과. 지불되지 않고 가격과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외부 효과. 가격이 정당하게 지불되는 게 내부 효과. 그러면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던 거를 정당한 가격으로 지불되게 하는 거. 뭘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그거를 누가 말한? 피구세라고 하고, 피구가 말한 세금, 피구가 말한 세금. 이거는 목표가 외부 효과를 어떻게 하는 거에? 내부화하는 거에 있다. 다 이해되죠? 용어가 중요해서 그래.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거. 무슨 세를 통해서? 피구세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공공재 이론이라 해가지고, 이건 학자만 기억하시라고. 학자. 공공재 이론을 얘기한 거는 누구냐면은, 사뮤엘슨이 주장했어요. 자,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주장한 학자는 피구. 그 다음에 공공재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사뮤엘슨. 이렇게. 자, 시장 실패까지 했고요. 중요한 거니까 이 시장 실패 유형이랑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다음 시간에는 정부 실패부터 같이 또 정리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리합시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에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